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그 행정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강의, 좋은 정부는 무엇이고 또 국가, 그다음에 정부, 시민사회는 무엇인지 또 근대행정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100% 수강하셨던데 또 일부 또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대학이 만들어진 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1088년도 이태리 볼리나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 체제는 거의 한 1000년 정도 가는 거죠. 근데 1000년 동안 대학이 이루어오면서 거의 이런 대면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대학 교육의 기본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1000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온 것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전염병이 21세기에 발생한 세계적 전염병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학 교육을 바꿔낸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국연지책이었는지는 나중에 평가해볼 문제겠죠. 그럼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행정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고 다음 주에는 부디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천년 대학의 전통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개론 네 번째 시간에는 현대 행정학의 발전, 특히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로 지난 100년 동안의 행정학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학의 탄생, 근대 행정학의 탄생을 1887년 우드로 윌슨의 그 행정에 대한 연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때를 이제 행정학의 출발을 삼으면 한 120년 정도 됐단 말이죠. 120년 정도 됐는데 120년 동안의 행정의 역사를 사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특징적인 그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지난 120년 동안의 행정학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모두 디테일한 걸 말할 수 없지만 큰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학문의 변화, 어떤 학문에서 어떤 특정한 사유의 발전은 그 시대, 그 학문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식은 그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 해서 이걸 지식사회학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120년 동안의 미국 행정학의 발전을 당시 미국 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얼마나 요령 있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어떤 미국 사회 변화가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이제 행정국가 현상, 즉 행정부의 권능이 의회를 압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가 오면은 미국 사회가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굉장히 어떤 서방 세계의 어떤 지도적 위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미국 사회를 이제 복지국가로 갖고 간다면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이제 추진하거든요. 이때 이제 행정이 급속하게 팽창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행정도 굉장히 과학화시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 60년대는 미국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진보의 시대인 동시에 굉장히 혼란의 시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른바 그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어떤 흑인 민권 운동, 그 다음에 베트남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어떤 그 약한 고리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1970년도는 미국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암울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이란 사태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가 되면은 6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를 미국에서는 진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생각이 흐름이 강했던 시절을 한다면은 80년대부터는 레이건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쪽으로 어떤 시대적 흐름이 변하는 거죠. 뭐 이렇게 미국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해 오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행정학도 거기에 대응해서 학문이 변해 오는 거죠.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고전파 행정학을 들 수 있습니다. 고전파 행정학은 그야말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정치행정 이원론과 과학적 관리론을 기반해서 근대 행정학이 탄생하는 거죠. 이른바 고전주의 행정학이 생기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행정학에 있어서 클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절이죠.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행정관리라는, 그러니까 고전적 행정관리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즉 행정학은 철저하게 어떤 행정 조직 혹은 행정 행상에 대한 관리주의적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을 겪고 행정국가 현상이 겪으면서 이른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50년대에 되면 이제 행태주의 행정학이라는, 즉 행태주의 행정학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이먼으로 대표되는 학문인데, 이 행정을 과학처럼 만들자, 즉 행태주의 혹은 뭐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해서 행정도 과학화시키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60년대를 맞죠. 그때 되면서 60년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가 엄청 잘 나가는 거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는 굉장히 급속한 발전과 진보를 겪는 동시에 미국 사회 혼란이 본격화되는 시절이거든요. 그 각각에 대비해서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그리고 미국 사회 혼란에 대비해서 정책과 신행정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0년대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신뢰, 정부 신뢰가 하락하고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겪으면서 행정윤리론이라든지 대통령학 이런 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보수주의 시절, 그리고 작은 정부 움직임이 이 전 세계를 휩쓰면서 행정학에서도 이른바 신공공관리, 이른바 New Public Management, 즉 작은 정부에 기반해서 행정도 시민 고객 때 고객은 시민이죠. 시민을 상대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정학 이론이 발생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난 120년 동안의 역사가 진행하는데 이런 여기서는 이제 5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고전파 행정학, 행태주의 행정학, 비교행정, 발전행정, 정책학, 신행정학, 행정윤리론 및 대통령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난 120년의 행정학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파 행정학이 성립하고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고전파 행정학은 미국 대통령으로 따지면은 테오도로 루즈벨트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라고 대통령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까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 테오도로 루즈벨트랑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실은 오촌 아재랑 조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주의 시절,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진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랑 뭐 관계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이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뭡니까? 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하는 어떤 비밀 협약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죠.
이 러일 전쟁을 중재한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로 이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을 했던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루즈벨트라는 집안은 뭐냐면 뉴욕주에 있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 집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안인데, 그 조카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아재가 걸었던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대통령학의 관점에서는 근대 대통령학, 그러니까 근대 대통령의 어떤 틀을 만들었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이 기간 동안 행정학에서는 고전파 행정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리고 분개하게 됩니다. 고전파 행정학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세 번째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펜들턴법,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엽관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미국의 공무원을 뽑는다. 이것들을 법제한 게 펜들턴법인데, 이러면서 이제 공무원 선발에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른바 근대 행정학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 3주까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 발전해서 1910년도, 20년도가 되면은 행정관리론, 즉 행정에서 정치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그 아이디어, 즉 조직관리와 생산성 관리라는 그 아이디어를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확립되죠. 대표하는 사람이 귤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관리주의적 입장에서 행정학을 정립하거나 혹은 규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행정학을 뭘로 봤냐면은, 행정은 7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게 줄여서 POSDCORB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플래닝, 즉 기획이죠. 오가니제이션, 조직이죠. 스텝, 인사죠. 디렉팅, 지휘죠. 코오퍼레이션, 조정이죠. 리포트, 보고죠. 버짓, 예산이죠. 이런 7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이고, 이게 7가지 주요 기능을 하는 게 행정이고, 따라서 행정은 그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관리의 3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행정관리에서는 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명령과 통일의 원칙입니다. 즉, 명령과 통일의 원칙이 뭐냐면은, 명령한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단일한 명령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명령이 여러 군데서 오면 안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집에서 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면은 아이들이 미치죠? 왜 그렇습니까? 명령과 통일의 원칙에 생각할 수 있죠.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빠는 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도 그렇게, 명령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직은, 하이라키, 일단, 최고 권한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권한이 밑으로 위계적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각이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은 더 책임을 많이 지고 명령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상명하복으로 받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야지 행정조직이 잘 굴러간다, 이 원리죠. 세 번째는 통솔범위 원리입니다. 통솔범위 원리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통솔할 수 있는 적정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조직을 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통일의 원칙, 계층제의 원리, 그 다음에 이런 통솔범의 원리를 지켜야지만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이런 거죠. 철저하게 행정학을 관리주의자 입장에서 보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율릭 같은 사람의 이런 행정관리 이론은 나중에 1950년대, 60년대 되면은 사이몬이라는 행정학자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통일의 원칙,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를 3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냥 과학적으로는 별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가령 해서 통솔범위의 원리는 그럴싸하긴 한데 그러면 몇 명까지가 통솔범위 이내의 원리, 몇 명까지는 통솔 범위에 있고 몇 명부터는 통솔 범위가 없는지 이런 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거죠. 후대 학자들로부터. 어쨌든 이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학은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론이 주요 어떤 메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리론이 20세기 중반 정도 되면은 크게 위협을 받죠. 왜냐면 이른바 고전파 행정학이 붕괴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국가 현상이 등장하는 거죠. 행정국가 현상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중심,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라든지 사법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겪고 산업화가 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는 현상이 행정국가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행정국가 현상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학은 그 이전에 성립할 때, 근대행정이 성립할 때 대전제는 뭐냐면은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정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한 게 이른바 귤릭의 행정관리론 같은 그런 경향이었는데 행정국가 현상은 뭐냐면은 미국 국가가, 즉 미국 행정부가 점점점 영향이 확대되면서 정책 결정까지도 관여하고 정치적 결정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전파 행정학이 전제했던 어떤 행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행정학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무너지는 거죠. 행정국가 현상 때문에. 그러면서 행정국가 현상으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현상이 그러니까 분명히 목도되는 거죠. 즉 행정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고전파 행정학이 혹은 고전파 행정학의 전제였던 혹은 근대 행정학의 어떤 경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행정학의 생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행태주의 행정학인데 이 역사적 배경은 이제 트루만부터 아이젠하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하고 관련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전쟁 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최초로 사선이 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트루만은 프랑클린 루즈벨트 전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사선을 할 때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945년 8월 종전을 앞두고 4월 달에 이제 루즈벨트가 갑자기 급사를 하죠. 그러면서 트루만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대통령인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에 개입한 대통령이고 알다시피 우리가 메가더랑의 갈등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해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트루만이 이제 그 재선까지 한 다음에 대통령 됐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잘 알다시피 공화당 대통령으로 됐고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의 전쟁 영웅 아닙니까? 이른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총지휘관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을 사랑했죠. 아이젠하워라 부르지 않고 아이크라고 불렀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기면서 자유국가에 이제 유럽은 이미 몰락했고 그 당시에 몰락했고 유럽이 이제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던 시절의 대통령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 학문적으로는 이 미국의 힘이라는 게 사실 과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도 과학주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은 이른바 행태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행태주의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행태주의는 사실은 이 사회과학도 과학이 될 수 있느냐는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자연과학은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 판단이라든지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행태주의는 인간과학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과학이 될 수 있는데 단 그때 이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관찰의 대상은 사람의 행태라는 겁니다. 행태. 즉 행태라는 건 뭐냐면 비헤이비어라는 건 뭐냐면은 눈으로 관찰 가능한 어떤 움직임, 동작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논리실증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역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연구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실증주의인데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에 적용된 게 이제 행태주의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태라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배제하고 사회과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행태주의 행정학인데 이 1950년도가 되면은 아까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행정학이 과학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실증주의적인 어떤 과학론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대표하는 게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귤릭의 행정관리론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은 행정관리론의 주장,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통솔범위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뭐 통일과 명령의 원칙 이런 것들은 그냥 속담이나 경험에 불과하지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학도 과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과학은 바로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주로 이제 행정이라는 것들을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에서 어떤 식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적으로 하는데 그때 나온 개념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서 만족모형, 즉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만족모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관과의 관계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죠. 이때 합리적 인간은 완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즉 인터랙트 맥시마이저로 인간을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되는데 이때 그 사람이 이 경제학적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완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완전한 정보 상태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가장 최상의 결정을 내린다는 건데 허버트 사이먼이 봤을 때는 그런 경제학적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행정 조직에서 활동하는 행정인, 즉 행정에서 활동하는 행정인은 경제에서 가정하는 그런 인간처럼 완전 합리성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합리성은 일단은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죠. 인간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체도 무료가 아니라 그것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합리성은 이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즉 인지 능력과 정보 비용에 의해서 합리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이 제한된 합리성을 따르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합리성은 완전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갖기 때문에 완전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죠. 가장 좋은, 옵티멀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지만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행정인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만족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경제학적 인간은 완전 합리성을 가정하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학에서 만약에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면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능력의 한계랑 정보 수집의 비용 때문에. 그래서 A, B, C, D, E 이런 대안들을 쭉 늘어놓고 더 이상 그러니까 획기적인 대안이 등장하지 않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정보 탐색을 멈추고 그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족몽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은 과거에 이제 고전파 경제학, 특히 이제 행정관리론의 어떤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면서 행정학을 굉장히 과학화시켜야 한다. 행태주의 근거에서 행정을 과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득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고전파를 비판했지만은 고전파 행정학을 비판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고전파랑 같은 전제를 갖는 어떤 결과를 빚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행정학을 과학하겠다는 것은 차이점이지만은 이때 그러니까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을 연구할 때 그때 행정 조직과 기업 조직에 대한 구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조직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파 경제학의 어떤 전제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이원화시키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실증주의 바탕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가치를 배제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행정현상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아이디어랑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했죠. 이 비과학주의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 행정학에 대한 어떤 정치행정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전파 행정학과 거의 같은 전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60년대가 등장합니다. 60년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에서는 영광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과 시대적인 혼란에 반응해서 행정학도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발전하는데요. 먼저 1960년대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1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됩니다. 존 F 케네디는 알다시피 이제 미국인들이 지금 또 사랑하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죠. 근데 알다시피 1963년에 대통령 3년차 때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죠. 이 사람의 암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로 그 사람의 부통령이 바로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텍사스주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젊고 혁신적인 측면에 어떤 측면에 이 린든 존슨은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출신이고 텍사스주고요. 그러면 왜 런닝메이트가 됐느냐? 존 F 케네디는 동부의 젊은 실제로 아이비리그 하버드 출신이죠. 이쪽 출신이니까 자신의 어떤 진보성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특히 남부에서의 비토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부의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들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린든 존슨은 케네디가 63년에 죽고 나서 달라스에서 워싱턴으로 에어포스 1을 타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임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트루먼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린든 존슨은 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대표 추진하냐면은 이른바 그레이스 소사이어티, 위대한 미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식 복지 정책입니다. 즉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강국이 됐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빈곤과 어떤 차별 이런 것을 없애겠다. 이런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이게 그레이스 소사이어티라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레이스 소사이어티라는 대규모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 복지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되죠.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승승장구하던 흐름을 대표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케네디랑 린든 존슨 시절에는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 시절입니다. 케네디도 알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진보적인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월남전에 조금씩 개입했던 거죠. 그리고 린든 존슨 때 되면은 이 월남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점점 못합니다. 점점 전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미국 군인 젊은이들은 계속 베트남전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른바 이 1976년도 때 뉴욕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에서 펜타곤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트루만 시절부터 월남전에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고 전황이 끊임없이 나빠지는데 국민들을 속이면서 젊은이들을 계속 월남전에 보냈다는 이 기록이거든요.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케네디 시절부터 흑인 민권운동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흑인 민권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진보 시대를 구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 혼란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린든 존슨은 196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아예 출마를 못합니다.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1968년에 이 로버트 케네디는 이제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이 동생도 암살당하죠. 그러면서 미국이 거의 환멸의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68년도 선거에서 닉슨이 되죠. 닉슨이 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월남전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대탕트라는 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맺고 그리고 재선을 하죠. 70년도 역대 최고패로 재선을 하는데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거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 닉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케네디한테 선거에서 지죠.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이 사람은 케네디가 동부의 엘리트 집안 출신인 반면에 닉슨은 서부의 좀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트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력욕이 강하고 굉장히 사람을 불신하는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도 재선 선거를 할 때 이른바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선거본부를 도청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도청 사건에 의해서 여론이 나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도청 사건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탄핵 직전에 물러난 대통령이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환멸의 시대를 걷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복잡한 시절이 미국이 60년도인데 이때 행정학도 그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서 학문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60년대 등장했던 행정학에서는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행정학은 뭐냐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그리고 미국에서 등장한 학문이니까 미국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ODA 같은 성격으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갖고 저발전국 같은 데를 지원하는 거죠.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들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학문이니까 미국이 저발전국에게 진출하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이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발전 행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발전 행정이 뭐냐면은 후진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행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의적 행정은 뭔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선진 행정을 후진국에 적용하는데 발전 행정이라는 것들이 그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의 행정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행정학도 사실은 이 1960년대 발전 행정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교수님들,
즉 1세대 행정학자들은 다 발전 행정론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1세대 한국 행정학자들은 이름에 미국의 원조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때 똑똑한 사람들을 국비장학생을 뽑아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으로 다 유학을 시킵니다. 이때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1세대 행정학자가 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한 게 바로 발전 행정론이죠. 즉 후진국, 즉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 사회발전, 행정발전을 위해서 행정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실용적이고 현실 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죠. 그리고 비교 행정론도 발전합니다. 발전 행정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미국 행정이라는 것들은 미국 사회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행정학을 후진국에 적용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미국의 입장에서 발전 행정이라는, 즉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 후진국들 사이의 행정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런 비교 행정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 행정론과 비교 행정론은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 잘 나가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의 천병으로서 발전 행정학이 후진국에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후진국과 미국 행정학의 차이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비교론적 관점에서 행정을 비교하는 이런 것이 발전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 사회의 밝은 면, 행정학이 잘 나가는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행정학적 모습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미국 60년대 미국은 또 한편으로는 이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젠하워 때인데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하죠. 스푸타니콘가를 발사를 성공하죠. 그래서 미국이 충격에 빠지죠.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케네디 그 유명한 연설,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는 늦었지만은 달나라 가장 먼저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포로 13호인가요? 이게 이제 진짜로 이제 달나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의 반체제 운동, 반전 운동의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콤 X 같은 흑인 폭동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행정학들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 허버트 사이먼의 행정학의 주요 관심은 뭐였습니까? 행정학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태주의에 근거해서 과학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과학을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이 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성격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학이 현실의 세계와 굉장히 담을 쌓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논리적 완결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행정학도 어떤 가치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그런 문제에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했듯이 행정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로부터 가치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었죠. 이른바 논리실증주의 근거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이 60년대 미국 사회의 대변화, 사회적 변화에 별로 도움이 못 된다는 반성들이 생겨나면서 학문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반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문제 적극적으로 행정학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 생겨난 게 바로 정책학과 신행정학이라는 겁니다. 먼저 정책학은 이론 연구에서 실천적인 해결 중심의 지식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가 많은데 그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적 연구로서 정책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라스웰의 팔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1951년 논문에서 이 학문이 출발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때 라스웰이 정책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정책과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사회에서의 정책 작성 과정을 해명하고 정책 문제의 합리적 판단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혹은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정책 문제라고 한다면은 정책 문제에 적절히
개입해서 그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책과, 라스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학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New Public Administration, 즉 신행정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행정학은 뭐냐면은 1968년 왈도라는 행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젊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이 위너브룩 회의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때 이들이 기존의 행정학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반성하냐면 지금까지 행정학은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와 담을 닫고 살았다. 따라서 정책학처럼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방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도 시민의 행정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민주성, 대응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학문이 사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역시 행정이나 학문 내에서도 공평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조금 비견한 예로 좀 운동권들 굉장히 피가 뜨거운 운동권들 중심의 행정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존의 행정학이 갖고 있던 대전제, 행정학에서 가치의 문제를 분리해낸다든지 혹은 행정학에서 가치판 정치를 분리해내는 어떤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즉 필요하다면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학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은 그 60년대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됩니다. 1970년대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환멸의 시대입니다. 환멸의 시대고 정부의 신뢰가 바닥을 걷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명의 대통령이 보이죠.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복지 정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위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별로 성과가 없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책 집행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문제식도 다 좋았는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정책 집행론, 정책학의 일분파로서 정책 집행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것 외에도 아까 했지만은 베트남 전쟁에서 끊임없이 국민을 속였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린든 존슨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까 있으니 리차드 닉슨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업적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적 결함, 즉 권력욕이 심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걸 터뜨리죠. 그리고 탄핵 위기 직전에 사임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이제 이른바 오일 쇼크가 오면서 잘 나가던 2차 대전 이후로 잘 나가던 미국이 이제 날개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정부 재정 적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큰 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은 행정윤리론이라는 어떤 분과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 보십시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존슨 대통령의 월남전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행정 조직이라든지 행정 인사라든지 혹은 재무관리 이런 어떤 행정관리에 관심을 주로 맞춰왔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어떤 행정윤리와 행정규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실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대통령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제라는 것들이 미국인들이 만든 정치 제도거든요.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제의 어떤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이 만든 대통령제가
자신이 세계사에 기여한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대통령이 닉슨과 존슨을 거치면서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리더십을 이야기한 대통령학, 대통령 연구가 본격화되는데 대표적인 게 마버의 대통령의 성격 이런 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슐레징거의 제왕적 대통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 바버의 대통령 성격의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을 성격 유형으로 나눕니다. 성격 유형으로 나눠서 어떤 식의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고 어떤 식의 성격이 나쁜 대통령인지 지금 보면 약간 비과학적인 설명 방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통령 연구가 본격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1970년도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그 사회에 1970년대의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의 발전은 학문 내적인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사회의 시대적 분위기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를 맞습니다. 1980년대는 이른바 보수주의 시절 혹은 신자유주의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같은 어떤 잉글로색슨 국가, 즉 영어권 국가 중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에는 1979년도에 대처 총리가 수상이 됩니다. 대처 총리는 이제 이른바 잘 알다시피 보수당의 여성 최초의 총리죠. 그리고 철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른바 영국병을 고치는 거죠. 그 당시 1970년대 영국도 IMF 구제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국가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걸 거치면서 영국식 복지, 그다음에 영국식 큰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셌죠. 그래서 대처가 등장하면서 거의 막 무자비한 어떤 보수주의적 개혁을 일어나가죠. 그때가 핵심적인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작은 정부죠. 영국식 작은 정부죠. 그 다음에 영국식의 타협 정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1980년도 1년 뒤에 미국에는 레이건이라는 이른바 극강 보수주의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실제 미국의 공화당은 레이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낙천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 이념인 어떤 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것들을 대표하거든요. 레이건은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대통령 취임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연설이죠. 지금까지 이거였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국가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국가 자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 연설을 하면서 대대적인 작은 국가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영미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실제로 행정학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행정학의 신자유주의 버전이 득세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신공공관리라고 합니다. 신공공관리가 New Public Management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데요. 원래 행정학이라는 게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이죠. 근데 여기서는 Administration이라는 걸 빼고 Management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는 Administration보다 Management, 즉 행정도 완전히 기업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완전히 관리주의적 입장이 강하게 있는 거죠. 즉 행정도 기업과 같이 능률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고전파 행정에 가정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관리라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일단 중간관리자 역할을 강조하고, 그리고, 기업이 상품을 통해서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든 고객 만족을 추구하든 행정도
시민들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고객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의 고객이 아니라 행정의 주인이죠. 그죠? 다만 직접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시민이나 국민을 행정의 고객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것의 서비스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은 그 자체로서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진보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자체가 문제니까, 그리고 큰 정부가 문제니까 대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이양합니다. 그리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왜 비효율적이냐? 그럼 경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민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민영화시키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철도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민영화됩니다. 민영화되면서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전 세계 1980년대 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학적 버전이 바로 신공공관리입니다. 신공공관리가 행정을 효율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현대 행정학을 현대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시민이 고객인가, 행정의 고객인가, 그 다음에 민영화는 능사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져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가 되면은 여전히 이제 신자유주의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는 거죠.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다 떼준단 말이죠. 이른바 민영화하거나 혹은 뭐 아웃소싱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책임성의 문제, 즉 과거에 정부가 하면은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책임성의 문제가 분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영화시키다 보면은 이 공공 서비스의 책임성의 문제가 정부에 있는지 기업에 있는지 혹은 민간에 있는지 모호해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정부만 잘했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생기면서 이른바 뉴 거버넌스론, 즉 이른바 정부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 조직과 제3섹터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어떤 뉴 거버넌스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때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거버먼트가 행정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뉴 거버넌스는 90년대 이후에 뉴 거버넌스에서는 거버먼트뿐만 아니라 민간 제3섹터도 중심이 돼서 이것이 거버넌스를 구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까지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즉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떤 이론이 생겨났냐고 설명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신개입주의론이라고 신인터벤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980년도 때 득세한 이론이 신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2008년이 어떤 해입니까?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난 해죠. 근데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은 고삐 불린 시장의 결과라고 봅니다. 즉 세계금융위기가 뭐 이렇게 미국의 모기지론의 금융공간을 통해서 모기지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막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은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모든 걸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작은 정부를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되,
조금 지능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만 지능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어떤 신개입주의론 같은 것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넛지론 같은 거죠. 넛지론은 뭐냐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움직여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이제 뭐랄까 인기를 얻고 실제로 오른쪽 그림 보면은 넛지라는 책인데 이걸 쓴 사람이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인데 넛지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이제 행동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 건데 행동 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의외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과 달리 인간이 굉장히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론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넛지라는 책을 썼는데, 넛지는 이런 겁니다.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한 행동,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그림 보시죠. 변기에 남성분들은 알 텐데 변기에 저렇게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변기 보셨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저기다 넣죠. 저걸 맞추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변기 밖으로 오줌이 튀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쓰레기통 주변에다가 저렇게 농구 코트를 그려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남자들. 괜히 저기다가 휴지를 농구공인처럼 하면서 점프하면서 휴지를 넣죠. 그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주워가지고 또 농구공 던지듯이 다시 3점슛을 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유익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뷔페 식당에서 똑같습니다. 사람들한테 건강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뭐랄까 비만이 심하니까 아이들에게 건강식을 많이 먹도록 해야 되는데 건강한 식단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식을 앞쪽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 인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죠. 왜냐? 사람은 만약에 경제적 인간이 맞는 거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건강식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선택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런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적인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게 바로 넛지라는 겁니다. 납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방식은 실제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실제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납세 이행을 강제하는데 넛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히 누가 세금을 냈다, 누가 안 냈다, 이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납세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주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약한 개입, 혹은 영리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신개입주의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행정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해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행정학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보시죠. 위에는 미국 사회의 변화가 있고 아래는 행정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의 변화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변화, 학문의 변화는 그 자체적인 내부적 논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명했던 게 1960년도 때 정책학과 신행정학 같은 거죠. 그 미국 사회 변동에 학문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1987년 19세기 말에 근대 행정학으로 행정학이 출범한 이후로 120년 동안 행정학의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미국 사회의 변화와 엮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사회 행정학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한국 사회라든지 혹은 뭐 유럽 행정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그것은 아무래도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한국 행정학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국가기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국가기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